그래서 이론 1번부터 보시면 유가증권입니다. 정답은 1번이세요. 우리 일단 유가증권에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도 만기,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 유일하게 얘만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왜냐면 수수료를 처리를 하려면 이거는 무슨 증권이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 근데 여기 내용은 단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일단 1번은 800번대 급여, 2번은 800번대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3번은 800번대 소모품비 아니면 800번대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4번에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은 900번대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이자 비용만 영업 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3번 수익의 인식, 요거 잘 나오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나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일단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도 은근 지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3번 공연 입장료. 네, 공연 입장료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개최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연 보러 가려 했는데 공연 전날 취소됐어.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연 시작하면은 환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그 옆에나 밑에다 요거 적어주세요. 일명 일반 매출이라고 하는데, 일반 매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회수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 주면 팔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 수익비용. 그래서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 맞고요. 중요하진 않은 항목은 합쳐야 됩니다. 요것도 지문에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합치면 안 되고 덜 중요한 거는 합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맥이 동일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힘들고 아니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때도 계속 똑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된 걸 알았을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옛날 거를 고수해야 돼요?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형자산. 정답은 3번인데 요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무형자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영구비 및 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일단 1번 보시면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맞아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 그리고 공부하실 때 체계적이랑 합리적 나오면 이거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지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감가상각 관련된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은 할 때 무형자산 상각할 때 잔존가치는 0이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는 취득가액의 10%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20년을 일반적으로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요것도 은근 문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푸시다 보면 요것도 자주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잔존가치 0. 근데 답으로 지금까지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 2, 3, 4에 나온 적은 많은데 답으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정답 3번입니다. 판매직 사원의 상여금은 800번대 상여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0번대죠. 그래서 우리가 500번대를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생산, 뭐 조립, 그 다음에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 500번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가끔씩 풀다 보면은 엉뚱하다라기보단 와 이것도 시험 문제인가 싶은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종종 나와서.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행태 요것도 대빵 잘 나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일정, 총고정 일정, 단위당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이것도 은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해서 혼합원가라고 있어요.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은 감소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은 일정하죠. 정답 3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8번 요것도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원가의 배분 방법. 그 첫 번째 보조 부문. 그래서 우리 보조 부문 나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 부문 배분 방법에 세 가지 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1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상호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잠시만요. 다음 거 보시면
단계배분법은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순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하고 가공은. 그래서 기초원가, 기본원가, 가공원가, 전환원가. 그래서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재료비랑 노무비.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그래서 보시면 거기 가공원가죠. 그래서 노무비는 30. 그 다음에 변동은 80. 그 다음에 총제조 간접 원가의 50%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80이면 총제조 간접비는 1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80이 아니고 변동이 80이면 총제조 간접비는 16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총제조 간접 원가의 5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총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 더하기 고정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결론은 80, 8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0, 80해서 160 더하니까 194번.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공식,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거기 마지막에 있는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총제조 간접 원가의 50%이다. 그러면 80%, 그 80만 원이 50%니까 160이겠죠?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종합. 요거는 원래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싸.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저렴해.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맞고요. 개별원가 계산 중 실제와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건 제조 간접비 맞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총 제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 맞고요. 왜냐면 종합은 완성품 맞잖아요. 4번에 주문에다 밑줄 치세요. 주문은 종합이 아니고 개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 원가액이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잘 숙지하시고. 11번 부가가치세 면세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면세. 면세는 이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돌려줘요. 내지는 않지만 안 돌려줘요. 그래서 반만 면세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면 사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싸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라는 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내는 금액이 어떻죠? 똑같죠.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면세가 되려면 계산서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 좀 어려워요. 일단 1번 보시면 조경공사. 우리 조경공사가 나무 관련된 거죠. 그럼 이거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과세. 그 다음에 2번 TV. TV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TV도 뭐예요? 과세. 정답은 3번이에요. 은행. 은행이 면세 업종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면세 업종입니다. 왜 면세 업종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갈 때 은행 가시는 분들 중에 돈 많으신 분도 있지만 서민들이 은행 많이 이용하잖아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 은행 가서 돈 빌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도 가고
그 다음에 몸 아플 때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금을 걷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것들 우리 먹는 거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도 다 면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원래 자동차는 과세인데 은행에서 써서 면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팔 때 면세로 팔아야 되거든요. 은행이 면세 업종이라. 그리고 이거 과세냐 면세냐 할 때 과세 면세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이 과세 업종이면 과세가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이 면세 업종이면 면세가 되는 거지. 나는 이거 팔 때 과세할 거예요. 나는 이거 팔 때 면세할 거예요. 이걸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은행이니까 요거는 뭐가 되세요?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악기. 악기 싸요? 비싸요? 간단하게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뭐예요? 과세예요. 라고 연결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 나오긴 하는데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15번 환급.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신고할 때 매출 매입 다 신고해야 됩니다. 매출은 신고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매입만 신고하면 무조건 빼야 돼. 그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우리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특징은 수출이나 시설 설비 투자 등을 하시면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꼭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확정 신고잖아요. 예정 확정을 섞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달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섞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예정 확정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요거 원로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기 환급은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 그랬죠. 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예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사업설비 취득해도 조기 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업설비가 시설설비인데 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장 아니면 뭐 건물 아니면 기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사업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업설비를 국가에서는 그 조기환급이라는 혜택을 주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시설 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직원을 늘릴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계를 샀어. 그래 기계를 돌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세금계산서 그러면 일단 2매 발행합니다.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이제 2매를 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공급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저기 뭐냐 뭐 위탁 매출이네 수탁자가 팔았네 뭐 공연을 시작했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되는 사람.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이신 분.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국가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편해요. 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해야 되거든요. 국세청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보내주도록 되어 있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1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해제됐으면 해제된 날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라. 해제된 날로 해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맞고요. 3번에 보시면 몇 매 발행한다고요? 2매 발행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빙 4가지도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수정세금계산서가 이게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수정세금계산서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기간. 이거 우리 외우라 그랬습니다. 과세기간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 하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출국했을 때. 그래서 1번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날까지예요. 사망은 언제까지라고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잘 써놨어요. 임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면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5번 정답은 1번입니다.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은 15년이에요. 예전엔 10년이었는데 요것만 15년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 되면 원래 지금 일반적인 서류 보관 기간 5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국세청에서 10년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게 15년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요, 나중 되면 15년으로 대부분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이 2월 결손금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써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다른 데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
보시면은요. 실무시험. 그래서 1번 문제 1번 보시면 일반 전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래서 2월 6일은 차변의 미지급금 35만 2천원 부채 감소. 좋아.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야? 35만 2천원. 그 다음에 4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상으로 받았다. 뭘로 받았다고요? 무상. 답 먼저 써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기계 500 공짜로 받은 걸 자산수증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계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그 한 끗이 뭐냐면 어떤 계정 과목 그 내용 봤을 때 그 계정 과목이 기억나냐 안 나냐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어떻게 보면 공부량 차이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공짜로 받는 걸 자산수증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수증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갚아도 되는 걸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라는 게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면제의 뜻은 뭐예요? 안 갚아도 지장 없다. 그래서 그거를 채무면제이익.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나거나 하면은 재해 손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은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손해 보죠.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뭐 배당금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급여형.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확정 급여형이에요. 그래서 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 그 다음에 수수료 줬죠? 우리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 합치시면 안 돼요. 55. 그 다음에 다 뭘로 드렸어요? 보통 예금 1050원. 그리고 시험은 우째 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어요. 한 번도 70점 못 넘었는데 시험장 가서 딱 한 번 넘은 사람. 이거 저도 놀랬어요. 솔직히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붙었다라고 나중에 연락 와서 물어봤더니 그 주에 본 거에서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진짜 나 공부 조금 했는데 붙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많이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본 거에서 안 나오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도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우째 될런지는. 그 다음에 그리고 원래 퇴직연금은 잘 냅니다. 외화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런 것들 잘 준비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그래서 달러든 뭐든 외환 나오면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환 차익, 외환 차선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 계산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5만 달러 곱하기 1192원.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요런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즘 환율이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 내기 딱 좋아요. 5960.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5750. 그래서 차변에 내가 빌린 외화 장기 차입금은 5,960이었고요. 뉴욕에서 빌렸는데 갚을 때는 5,750 갚았고,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얼마 났어요? 210만 원 났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는 어려워서 틀리는 것보다는 기억력이 좀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치면 5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대손세액공제 받음.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정답 먼저. 대손세액공제 받음이라고 나오면 9월 15일 날 현금 110,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 외상매출금 거.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돈 받았으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매출세.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엔 대손세 공제 안 받음,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끝. 그러니까 부가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대손세 공제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세요. 거기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 헷갈립니다. 은근 두 가지. 그거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7월 19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는 은근 이런 거 잘 내더라고요. 뭐냐면 사장님이 자기네 집에다가 뭔가를 갖고 갔죠. 그러면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이거 자기네 집에다 갖고 간 거잖아요. 회사에다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매입에 불공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요. 차변에 사장님이 갖고 간 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도 죄송한데 요건 입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죄송하냐면 시험 보실 때 가지급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이름 나오면 거래처에 꼭 사장님 이름 쓰세요.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무슨 복불복이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죄송한데 무조건 넣으십시오, 넣으시 마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지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요. 어쩔 수 없이. 어디 갔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여기 있잖아요. 거래처에다가 이름을 쳐봐요. 김현우. 김현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은 거래처 설정을 하세요. 그래도 일부러 거기에다가 김현우의 가지급금이라고 써서 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가지급금 나오면 무조건 이름 적어보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시험 보실 때 무조건 넣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넣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락가락 해요. 그러면은 그냥 넣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헷갈리면 그냥 넣는 게 속이 편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가지급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쳐보세요. 그래서 있으면 넣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죄송하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낼 때마다 오락가락 하니까. 당좌예금.
여기 있잖아요. 차변의 가지급금.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리고 거기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지급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계 거꾸로 쓰는 사람들, 거꾸로 쓰시는 분은 증가감소 좀 계속 쓰시고, 거꾸로 쓰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증가감소 몰라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 네. 당좌예금 대변에다 써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채의 증가요. 당좌예금은 자산의 감소예요.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7월 19일까지 되셨고 7월 28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반품 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분계 똑같이 하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동북 그 다음에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인데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러니까 분계 똑같이 하고 금액에다가만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330. 그래서 이거는 간혹가다 나오는데 어려운 분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마이너스나 반품이라고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월 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카드. 우리카드. 그래서 매입의 카과 협성 차변에 어디 갔냐. 먼저 줬다 선급금 500. 그 다음에 세금 50. 계약금 줬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550. 무슨 카드? 우리카드. 왜 선급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물건 아직 안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 나오면은 먼저 준 거 선급금, 먼저 받은 거 뭐요? 선수금.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까지 됐고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다음 문제. 8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노계획. 그래서 감가상각 노계획 나오면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획은 장부가액.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000 빼기 1,200 해서 1,800. 그래서 1,800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갖다 팔았냐면 1,300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500만원 손실. 왜냐면 싸게 팔면 손해잖아요. 그거 잘 봐두시고. 일단은 8월 12일날 매출 과세 그 다음에 서울역 대변에 자동차 팔았죠? 차량 운반고 3,000. 그리고 이거 써주실 때 되도록이면 앞뒤 순서 지키세요. 첫 번째 줄은 장부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1,8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은 돈 받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200. 그 다음에 외상으로 1230이죠. 못 받았다 미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130. 그 다음에 차변 대변 같아야 되는데 손해났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시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다른 거 분개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
세금계산서에 내역에 네. 1300에 1300에 130. 130 그거 그대로 다 네,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밑에는 요거 그대로. 위에는 무조건 사고 판 금액. 그래서 거기 130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1300. 지문에 1200이거나 갖고 뭘 써야 될지 헷갈렸어요. 아니,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는 무조건 사고 판 금액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사고 팔았다. 그래 그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보세요. 꼭 요거 지켜주세요. 헷갈려요. 안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장부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차변은 돈 받는 거. 그래서 돈 받았냐, 통장으로 들어왔냐, 외상으로 했냐. 그 다음에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봤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익 났으면 대변의 유형자산 뭐요? 처분 이익.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꼭 처리해 주시고요. 8월 네? 네? 뭐 임용목 여기 보세요. 아이고 괜히 지웠네. 저거 맞는지. 8월 12일 매출 과세 거기 보시면 자동차 팔았죠? 그 다음에 1300에 130. 그 다음에 서울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 잡고 차량 운반구 3000. 그리고 이 밑에 칠 때는 그냥 이거하고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차량 1200.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200.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1230. 아이고 03 미수금이 아니고 미수금 1230.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끝. 그러니까 이 밑에 칠 때는 제가 제일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라 그랬어요. 초반에 밑에 칠 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고민할 게 1도 없어요. 그냥 붕괴 적은 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붕괴 틀렸으면 입력 아무리 잘해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붕괴하고 똑같이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8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 그래요. 무증빙. 그 다음에 김전산.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80. 그 다음에 세금 8만원. 차변에 통장 받았죠? 보통 예금 88. 끝.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요 당시에 붕괴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갔는데 엄청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시험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기 시험 같이 보시는 분도 잘 만나야 됩니다. 저처럼 안 그래도 공부도 적게 해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꿍얼꿍얼 대서 69점으로 떨어지면 진짜 열받아요. 당연히 내 죄가 제일 크긴 하지만 공부 덜한 제가. 근데 어쨌든 옆에서 계속 손들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집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좀 잘 만나야 돼요. 막 혼잣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험 보는데 되게 걸리적거려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수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 재정환율.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이제 나오시고 여기 위에 부가가치 보시면 수출실적 명세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 스탠포드사의 제품 2만 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2022년 10월 5일 외화로 받은 즉시 원화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환가하셨다고요? 10월 5일.
그 다음에 수출신고일은 10월 12일, 선적일은 며칠이요? 10월 14일이래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번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2만 달러에, 어디 갔냐? 아, 달러구나. 저기 10월 5일 밑에 1190원에다가 밑줄,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미리 동그라미 쳐놓는 게 덜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비머사의 5만 유로와 원자재를 직수출하셨대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일은 11월 5일, 통관일은 11월 9일, 선적일은 11월 11일. 그래서 저기 1,400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1월 11일 밑에 보시면 유로화에 1,400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저기 달러에 1,190원에다가 뭐 하세요? 밑줄 치세요. 그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거 두 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10월에서 12월 치시고 111, 22, 33, 44444444. 그 다음에 선적 일자는 2022년 10월 14일. 통화 코드는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은 아까 1190원이었죠. 그 다음에 2만 달러 미국의 스탠포드사. 그러면 1번 끝.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에 둘둘둘 1133 44444444. 그 다음에 2022년 선적일은 11월 11일.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유로와 EUR 유로. 그 다음에 환율은 1,400원. 그 다음에 외화는 5만 유로화. 그 다음에 독일의 비머사. 끝.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얼추 틀릴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저기 몇 월 며칠이냐, 첫 번째 줄 끝에 일기 확정. 몇 기 확정이요? 일기 확정. 그거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일기 확정.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얘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항상 얘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고서 들어오시고 4월에서 6월 치세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래서 거기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과세, 매출카과, 매출형과, 매출 수출,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액공제 회수. 그래서 보시면 여기 대손세액공제, 그래서 대손세액이 회수했잖아요. 회수라고 나오면 거기 200, 2200이죠. 그러면 2200이면 거기에서 200만 원을 이따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022년 4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거,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100 빼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대손세액에다가. 왜냐면 200만 원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은 또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1번에다가 2억에 2천. 그 다음에 3번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합쳐야 돼요. 5천에 500.
그 다음에 여기 8번에다가는 100만 원만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는 200만 원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에서 100만 원 빼서 100만 원만큼만 추가적으로 더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보시면은요, 매입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 직수줄 빼먹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6번에 얼마요? 2천. 요거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매입 자료. 그래서 매입의 과세인데 1억 2천 중에서 매입액 1,000만 원은 과세 상품이래요. 그래서 매입 과세 일반이 1억.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건 매입 불공의 일반이에요. 2천만 원은. 그래서 매입 불공의 일반. 왜냐면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거든요. 고정은 감가상각 자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이 어디 갔냐? 누락이 매입 과세 넣으시면 되고요. 매입 과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매입 과세.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 있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10번 가서 1억 2천에 1200 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많이 강조 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강조는 드릴 겁니다. 무슨 강조를 할 거냐면은요, 우리 저기 불공은 2번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번에다 한 번 넣고 16번 찍고 50번에다가 2천만 원 넣어 주셔야 돼요. 2천에 200 요거 넣어 주시고요. 꼭. 그 다음에 또 보실 거는요, 어디 갔냐, 요거 넣어야 되는구나. 예정신고 누락.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38번. 그리고 38번 안 나오시면은요, 그냥 요 옆에 중에서 요것저것 눌러보세요. 요 옆에 중에서 여기 눌러보시다 보면 여기 38번 나옵니다. 왜냐면 위치를, 뭐를 눌렀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에 100 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네 번째 줄에 전자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것도 좀 봐두십시오. 무슨 신고할 예정이라고요? 전자신고. 그러면 전자신고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눌러서 54번에다가 만원.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당 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빼줘요. 확정신고 2번 하니까. 다음에 그래서 여기 확정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완급세액 얼마 있었어요? 100만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적어 갖고 나오세요. 여기 밑에. 그래서 밑에가 1399. 그러면 맞았을 확률은 90% 정도 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다 찍어 갖고 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소멸시효 원상된 부분이요. 네. 어떤 걸 더하고 빼는지. 거기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보면 회수 있죠? 회수. 회수의 뜻이 뭐예요? 돈 받은 거죠? 돈 받았으면 다시 세금 내셔야 돼요. 왜냐면 대손이라는 거는 못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있죠.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에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못 받으면은 세금 못 내잖아요. 왜냐면 부가세는 남의 돈을 받아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거기 1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0만 원만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요 100만 원은 못 내는 거니까, 예, 못 받았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은 뭐 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위에 거 200만 원에서 밑에 거 100만 원 빼서 얼마만 내면 된다고요? 100만 원만. 그래서 100이에요. 이 백을 어디 여기요, 여기 대손이라고 있잖아요. 8번. 그래서 8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싸움이에요. 항상 계속 나오던 거 나오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오던 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오거나 아니면 처음 나오거나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그래서 시험은 매번 설명드리지만 기억력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오세요. 네, 요거는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좋아진 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원래 부가세가 작년까지는 2문제의 10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3문제의 10점이에요. 근데 요거 2점짜리는 이거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왜냐면 맨날 똑같으니까. 난이도도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숙지하셔서, 예, 현재는 3문제의 10점입니다. 우리 그 전에 연습했었던 거 작년까지는 2문제의 10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날짜를 몇 월로 바꿔주시냐면 일기 예정이래요.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확인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마감되어 있나 보세요. 이거 마감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지금까지는 다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상태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 다 써 있어요. 시험 문제에, 지문에. 그래서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그래서 마감된 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전자신고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집에 가셔서 설치해서 한두 번만 더 연습해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목요일까지 계속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그때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전자신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지금 몇 월에서 몇 월이죠?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치고 엔터 치세요. 그래서 1월에서 3월을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동양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제작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제작. 그래서 제작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세요. 거기 보시면 1234 1234라고 있죠? 그래서 1234 1234 위아래 똑같이 두 번 넣으시고, 그래서 난이도는 이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돼요. 확인하시고.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1234 1234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있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시고, 그리고 이거는 꼭 연습해서 내일부터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오래 끌면 안 돼요. 어려운 거 갖고 오래 끄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면 요 뒤에 요거 나올 거예요. 요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거 누르시면 돼요. 밑에 작업 표시줄. 거기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닫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부가가치세. 요 화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C 드라이브 나올 거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무조건 요 제일 밑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ENC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따로 해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 활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아니면 열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거의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거 보면 또 막 어떤 분들 보면은 이런 단순 노동에 대해서 왜 여기 가냐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단순 노동은 그냥 단순 노동으로만 끝내세요. 시험 볼 때는 어떤 분들 보면 여기에서 이거 왜 눌러요? 지금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하고 다음 거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형식 검증하기 누르세요.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까 있었죠? 1234 1234 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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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뭐 0이 뜨네 못 뜨네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이거 에러 안 뜨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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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요렇게 넘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요거 누르셔야 돼요. 전자파일 제출하기.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거 뜨는데 어차피 인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접수증 나올 거예요. 기다리시면. 그러면 그 접수증에서 뭐만 눌러주세요? 닫기. 그러면 끝.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장 갔는데 이 문제 틀리면은요 결론은 그냥 연습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생김으로 해서 합격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2점 공짜로 주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매번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숙지하셔서 안 틀리게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비밀번호가 다 1234, 1234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시험 보실 때 또 다른 번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래도 요거는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 풀 때는 아예 내용이 없는데 요거는 솔직히 이번 주에 4번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이게 제일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원래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분계 다 맞춰서 붙는 게 제일 쉬워요. 분계 다 맞으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분계만 다 맞아도 45점이니까. 그러면 이론 찍어서 아니면 잘 풀어서 한 7, 8개만 맞아도 거의 떨어질 확률이 적은데 분계 자체는 좀 공부량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그 다음에 4번 자동, 5번 자동.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동 3개에 그 다음에 자동 몇 개요? 2개. 그래서 5개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또 나왔죠. 외화. 그래서 외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외화 외상 매입금이 원래는 3,630이 있었대요. 3만 달러. 그러면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450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18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차변의 외화 외상 매입금 얼마가 줄어들었다고요? 180. 그 다음에 테스라, 티스라. 그 다음에 대변에 좋은 거죠? 왜냐면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환산 2. 그래서 외화 문제는 딱딱 떨어져서 이해만 하시면 확실히 덜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이럴 땐 찾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 이럴 때는 여기 가서 찾으세요. 합자. 제일 쉬운 게 그 계정 과목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예. 거기 지문에 보면 외화 외상매입금이라고 나왔죠. 거기 지문 보세요. 지문. 예. 아직 이게 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합잔 있죠. 이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에 있냐 없냐를 원래 제일 좋은 건 여기 가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지금 이게 여기 보세요. 예. 여기에다가 외화 외상매입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걸로 찾지 마시고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 가서 찾는 게 더 정확해요. 합장 가서 여기에다가 외화 외상을 쳐봐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외화 외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뭐 하면 돼요? 지우면 돼요. 없는데 예. 아니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확인을 저쪽 가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요. 지금 안 예. 하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지금 본인은 여기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 안 나오면 없는 거. 아,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둘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여기에서 찾은 거고, 맞죠? 여기에서 찾은 거잖아요. 외화라고 쳤더니 없었다. 이거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가서도 찾으시라고요. 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외화 외상 매입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찾으시면 안 되냐면 여기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다행히도 외화 외상 매입금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 때 외화 외상 매입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찾는 게 더 좋아요. 합잔에서. 예. 왜냐면 지금은 다행히도 없잖아요. 근데 시험용으로 장난치려고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찾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그래서 원래 입력을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난 칠지 모르니까 헷갈릴 때에는 양쪽 가서 다 찾아보세요. 왜냐면 계정 과목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장난으로. 그래서 찾으실 때에 헷갈리시면은 두 군데에서 다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기예금.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는 외화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나올 때에는 꼭 확인을 꼭 하세요. 왜냐면 이거 지금까지 다 외상 매입금이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외화라고 붙어서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체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기예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걸 잘 봐야 돼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은 거기 정기예금에 보시면은 우리 정기예금에다가 왜 넣죠? 돈 넣는 이유. 예금에다 돈 넣는 이유 하나잖아요. 뭐 받으려고요?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나마 여기서는 좀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2억 곱하기 2%, 그 다음에 7월 달부터죠. 그래서 7월 달부터니까 12분의 몇이요? 6. 그래서 하면은 200 나오죠. 그래서 우리 받는 이자 뭐예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차변에 아직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이자 뭐라 그래요? 미수 수익. 그래서 이거 많이 쓰세요. 지금 체크는 안 하는데 아마 체크하면은 못 쓰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거 꼭 잘 하시고 자동 결산. 요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적어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결산.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적으시고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 뭐요? 미지급 비용. 그거 많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세.
요거는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까지는 외워놓으세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증가감소로 하면은 예수금은 부채감소, 그 다음에 대급금은 자산감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결산할 때는 감소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산이라는 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에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지만 무슨 요인도 있어요?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시험 때 그 결산 때 헷갈리시면 감소만 잘 하셔도 한 5개 중에서 한두 개는 맞출 수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이번에 계산기를 쓰시면 네, 그것도 맞게는 해줘요. 네. 왜냐면 계산기 세팅 문제로 그게 200이 나오는 계산기가 있고 1999 나오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지금까지 이의 신청하면 다 맞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1545,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2140. 그러면 지금은 헷갈리시는데 나중에 회사 가서 일하시면은 요거 딱 보면 요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 많이 샀네. 왜냐면 대급금은 산 거고 예수금은 팔 때 쓰는 거니까 이라고 이해가 추후에 다 되십니다. 요런 부분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잘 써놨어요. 경감세액은 잡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 얼마래요? 4만원. 가산세 있었죠? 4만원. 그 다음에 잡익 얼마라고요? 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급금이 많으면은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140에다가 만원 더하고 1545에서 4만원 빼시면 592만원 나와요. 그래서 592만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를 마감 분계라 그래요. 3번 분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4번 해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해주는 이유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다 0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기존의 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을 만드는 분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산세.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나오면 잡이익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같이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으면은 그 대급금이 많으면은 미수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세금. 여기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부가세 대급금이 많으면 미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많으면 미지급 세금. 그렇게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산이 쉬우면 참 좋을 텐데 결산이 아마 난이도로 치면은 거의 최상입니다. 만만한 파트는 아니에요. 결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계속 풀고 계시는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채점 해보시면 가장 점수가 오락가락 하는 데가 딱 3군데예요. 이론, 일반 전표,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나머지는 얼추 중가운데 지점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하게 왔다 갔다는 안 해요. 근데 요 3가지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심해요. 이론 잘 맞으면 막 12개, 13개 맞았다가 망할 땐 막 5, 6개 맞았다가 일반 전표도 잘 볼 때는 다 맞다가 뭐 망하면 한 2, 3개 맞고 결산도 잘 볼 때는 뭐 다 맞다가 망하면 막 1, 2개 맞고 이게 여기가 좀 높낮이가 심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 그 다음에 4번 하러 가겠습니다. 4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정액법. 그 다음에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같이 보시면은요.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2300.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2021년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는 지금 2022년입니다. 그래서 월할 상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끔씩 왜 12분의 몇 안 하냐 그러는데 12분의 몇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12분의 몇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저걸로 나누는 거예요. 몇 년도냐. 그 다음에 나누기 5 하시면은요 460 나와요. 얼마 나와요? 460. 그래서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컨트롤 F, 컨트롤 F 소프트웨어라고 치세요. 컨트롤 F 하시고 네, 뭐라고 치시라고요? 소프트웨어라고 치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치시면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거기 가서 400 아까 얼마 나왔어요? 60 나왔죠? 그래서 460 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꼭 누르셔야 돼요. 여기 위에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원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간 남을 때마다 푸는 거 있었죠. 네, 그것도 풀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2023년 2월 1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1억 주식 배당 1000만원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로 오십시오.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요런 거는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5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배당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에다가 1억 치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가셔서 1000만원 치시고 그래서 현금 배당 1억에 주식 배당 1000.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 이익준비금 가셔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우리 이익준비금 요거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이익준비금은 왜 또 영어냐.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요? 2분의 1까지. 그러면 지금 현금 배당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에 10분의 1이면 얼마죠? 1000만원이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에다 1000.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계산하는 거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요거 계산은 무조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꼭 누르셔야 돼요. 전표 추가. 여기서도 전표 추가 안 누르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티가 안 나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했으면은 이렇게 했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거 얘 또 눌러도 상관없어요. 네, 컴퓨터가 알아서 예전 거 지워버리고 새 걸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 여러 번 누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푸실 때 여기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이것까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꼭 요거 버튼 누르셔야 돼요.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그리고 답안 저장 몇 번 누를 건지도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확인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몇 번 누를 거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 다 풀고 한 번.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다 넣고 한 번. 그 다음에 부가세하고 한 번. 그 다음에 결산하고 한 번. 마지막으로 저기 원천징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그래서 한 6번 내지 7번 정도는 누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누르라고 하냐면 뭐 요즘 컴퓨터에 그런 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컴퓨터 지 혼자 꺼질 때 있어요. 예전에 수강생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인데 강의실이 통으로 꺼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명인가 3명이 봤는데 강의실이 통으로 꺼졌대요. 그 강의실만. 다른 강의실은 안 꺼졌는데. 그래갖고 한번 시간을 뭐 더 줘갖고 보기는 했다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장을 몇 번 할 건지 미리미리 본인이 고민을 해서 눌러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덜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원천징수 보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도록